반만년 한국사를 빛낸 찬란한 과학기술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역사과학 토크쇼 한국사 과학탐 탐구대장 김일중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실 대원 여러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노재현 교수님도 특별히 모셨습니다. 우석대학교 조경학과 노재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전통조경학회 회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명 고정원 사냥꾼이라고들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냥꾼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분이 문화재청에 예. 문화재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세요. 아, 전문위원으로도. 맞습니다. 네. 오늘 앞으로 좀 많이 의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저희한테 배우실 건 없을 거예요. 저희가 쏙쏙 뽑아 먹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교수님. 교수님이 좀 많이 긴장하셨나 봐요. 네. 벨트가 많이 돌아갔어. 벨트 다시 좀 돌려주세요. 우로 이 클릭만 좀 옮겨주시겠어요? 0점을 좀 맞춰야 되니까. 예. 됐습니까? 네 이제 됐어요. 처음에 나오면 긴장이 되더라고요. 좀 그러니까. 저도 그랬었어요. 이제 많이 풀리셨잖아요. 네.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이제 조금 괜찮아졌어요. 예. 예로부터 인간과 자연이 만나던 곳 정원. 반듯하고 웅장한 외국 정원들과 달리 우리 선조들은 자연 그대로를 정원으로 여기고 감상해 왔다. 또한 학문 수양과 풍류를 즐기던 공간이기도 했다. 특히 조선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안정과 절제를 중요시한 정원을 조성, 풍수사상과 신선사상 그리고 염원 등을 담아냈는데 자연의 품에서 지친 마음을 달래는 치유의 공간과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온 정원. 시대별 정원에 담긴 우리의 역사와 선조들의 삶, 그리고 과학적 비밀까지 지금 바로 만나본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보고만 있어도 걷고 싶은, 예,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정원입니다. 정원. 야 정원하면 또 제가 네. 정말 가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정원 가든. 가든. 야, 꼭 가면 고기 막 구워 먹고 그 고기 구워 먹는데 그 주변에 가든과 정원이 좋았거든요. 갈비집 네. 그러니까요. 예전엔 다 가든 뭐 정원 다르게 변질이 되는데 요새 정원에서 고기 구워 먹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정원에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 정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원을 생각하면 우리가 꽃, 풀, 나무 그리고 물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인류가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사실은 생활 환경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정원을 우리가 정원에서 어떤 걸 느끼는지를 생각해 보면 정원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그 숲이라는 거주 환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숲을 가까이 두고 싶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벗어났기에 가까이 두고 싶다. 그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제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외적의 침입이나 또는 동물로부터 이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울타리가 필요했습니다. 네. 울타리를 처음에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 그 울타리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꽃도 심고 또 이제 채소도 가꾸고 또 동물도 키워가지고 이제 자급자족을 하고 뭐 이런 생활을 영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이제 정원을 원림이라고 하는데 그 원자를 보게 되면 이제 동산 원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 동산에는 그 큰 입구자가 써 있죠. 그래서 울타리가 쳐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영어로 가든 또는 뭐 독어에서도 뭐 가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정원에 뜰에 있는 그런 갇혀진 공간, 위호된 공간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럼 역사적으로 좀 유명했던 정원도 있습니까? 그 서양의 고대 이집트에서 최근에 발굴된 그런 그 유적이 있는데요. 이집트의 하트셉수트 여왕이 장례와 제례를 같이 했던 장제원이라는 그런 일종의 신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발굴된 바 있고요. 또 아마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고대 바빌로니아의 공중정원이라고 하잖아요. 공중정원이 영어로는 행잉 가든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로 하늘에 떠 있는 거 아니냐 아바타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거의 30층 건물의 높이가 되는, 그러니까 100m 정도가 되는 높이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산 모양을 깎아서 그 조성하고 그 계단 모양이니까 이렇게 평평한 부분에 꽃과 나무를 심고 그런 곳이죠. 근데 이게 그 왜 불가사의일까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거의 100m인데 이 정원이 유지가 되려면 물이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고대에서 100m 높이의 물을 어떻게 공급했을까라는 걸 이제 과학자들 궁금해하는데요. 그 지금 생각하면 고대에서 사용했을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100m 높이의 산 정상에 물을 올리려면 아주 먼 곳에
100m보다 더 높은 곳에 그 저수지를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럼 그 저수지에서의 수로를 땅을 통해서 연결만 하면 네. 100m 높이라고 하더라도 네. 먼 곳에 있는 저수지에서 물을 충분히 올릴 수 있죠. 너무 그런 식으로 작동했을 거예요. 과학적인 측면에서 본 거고 제가 봤을 때 그냥 노예들이 물포가 올렸어요. 예, 계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 그 같아요. 말씀 사람의 입으로 하는 게 낫지. 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네. 하세트 장제시정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메소포타미아의 사막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나무를 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나무를 심기 위해서 파놓은 그 식혈이 지금도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수를 하기 위해서 길고라고 하는 그 관수 장치를 갖다가 고안을 해놓은 곳이 지금 문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있어 가장 오래된 문명의 표현 방식이라고도 불리는 정원. 오늘날 현존하지는 않지만 수많은 고대 정원들이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기원전 15세기 무렵 나일강 유역의 태베 지역 벽화에 그려진 네바문의 정원. 중앙에 물고기와 수련이 있는 연못, 그리고 파피루스와 무화과 나무 등이 심어진 정원은 당시 화려했던 이집트 귀족들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한편 가까운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황제를 위한 휴식 공간인 원림이 발달. 고대 주나라의 문왕 때부터 원림이 있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특히 진시황 시기에 만들어진 상림원은 각종 위락시설과 자연 경물들로 가득한 진한 시대의 대표적 원림이라 할 수 있다. 서양 고대 정원들의 경우 인위적이고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을 강조, 잘 다듬어진 인공의 멋을 살린 반면 중국의 원림은 자연 경관을 살리는 게 첫 번째로 그 속의 건축물들은 원림의 부속물로 존재했는데 원림이 휴식과 편안함을 주는 안식처였기 때문이다. 예, 우리나라 정원은 진짜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 고구려 시대에 이제 정원이 조성된 기록들이 있는데 그게 최초인가요? 혹시? 네네. 고구려 시대의 정원이. 근데 아마 최초가 언젠지는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을 우리가 또 거예요. 원조 이런 것들 그렇죠. 많이 따지거든요. 원조 정원.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인공적인 건축을 하고 거기에 자연적인 경관이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삼국시대 정도부터 아마 정원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런 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 우리 동명성왕이라고 주몽 동명성왕 이제 기록에 보면 그 정원을 꾸미고 진기한 새들이 많이 날아왔다는 기록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장수왕 때도 그런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도 보면 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국남제라는 뭐 그런 인공 연못을 이제 조성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뭐 의자왕도 이제 연못을 만들고 뭐 망해정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래요. 제가 임해전도 그렇지만 이 바다 해자를 많이 붙이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죠. 예, 지금 말씀하신 북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삼국사기인가요? 네네. 거기에 기록에 의해 가지고 일종의 좀 이제 유추 해석을 해가지고 좀 이제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 진정성 있는 정원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우리나라 정원 중에서 가장 이제 그 오래된 것은 2010년대에 이제 발굴된 그 익산 그 왕궁리 그 정원 유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후원해서 네. 그 정원 유적이 발굴됐는데 그것이 무왕 때 시절이니까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그 오래된 정원이라고 알고 있는 그 안압지, 다시 말하면 네. 월지보다도 네. 한 최소한 30년 이상이 먼저 만들어진 그런 어느 시대입니까? 대표적인 정원입니다. 무왕조면은 7세기 전반기입니다. 600년대 전반. 630년 이전이니까요. 백제 시대. 네네. 최초의 정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어떤 곳이죠? 최초의 정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고구려의 안압궁지로 이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 4세기경의 그런 정원 유적이니까요. 거기에도 보면은 이제 그 가산을 쌓고 그다음에 이제 물길을 내고 뭐 이런 것들이 역사서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못 봐가지고 정확히 말씀드리는 등장을 하는 건 그러니까 고구려의 그 정원이고 저희가 남한에서 지금 이제 최초의 가장, 것은 이제 왕궁리 정원 유적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괄목할 만하고 정원다운 정원으로서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경주의 안압궁, 안압지, 다시 말해서 월지라고 지금 이제 다시 정정된 정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1980년대 때 이게 발굴이 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럼 막 일단 물을 다 퍼가지고 막 이렇게 공사를 새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기하장도 나오고 막 그런 걸 봤거든요. 실제적으로는 1974년, 75년 박정희 대통령 지시하에 이제 그
그 당시에는 이제 안압지를 갖다가 원래 모습대로 이제 복원했습니다. 복원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큰 정원 유적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단시일 내에 복원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양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형 보존을 아쉬워하는 그러한 전문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참여하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문무왕이 674년도에 예, 호수를 팝니다. 그리고 이제 연도가 정확히 나오니까. 예, 이제 문무왕이 679년도에 이제 동궁을 지었어요. 문무왕 14년입니다. 예. 679년이요. 674년입니다. 예, 그때 이제 저기 호수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돼. 그때 이제 통일을 많이 당황스럽네요. 그렇게 지원해 주시니까. 오랜만에 아는 척을 해봤는데. 예. 삼국 통일을 이룬 그런 어떠한 그 자신감과 또 네. 이제 또 삼국을 통일했으니까 궁원도 넓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가 네. 커졌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이제 그 이를테면은 이제 그 경복궁에 있는 경회로와 같은 성격의 그런 정원을 꾸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일신라 문무왕 때 지어진 동궁의 정원 월지. 월지는 동궁 왼편에 5천여 평의 땅을 파고 물을 채워 조성한 신라의 인공 연못으로 나라의 경사나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연회를 베풀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연못을 바다처럼 보이게 한 조경 기술이 돋보이는데 넓은 바다와 같은 모습을 한 월지는 신선세계의 선녀들이 살았다는 무산 12봉을 표현, 도가의 불로장생 사상과 용왕 신앙의 염원을 담았다. 그 당시 신라에는 이제 애구 침입이 잦았고, 그래서 이제 그 용왕님이 이제 신라를 수호를 한다는 의미에서 그 용왕 신앙하고도 결부를 시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월지가 인공 연못에서 느낄 수 없는 탁 트인 전망을 가진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언제나 맑은 물이 흐르도록 배수로를 만들어두고 개방성과 폐쇄성의 반복을 뒀다. 막힌 공간 다음 열린 공간으로 개방감을 훨씬 더 극대화한 것이다. 또 호안의 높이를 다르게 서쪽 호안에 서면 마치 바다를 내려다보는 느낌을 주는데, 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찾아보기 힘든 조경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정교하면서도 치밀한 구조와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월지는 작은 연못의 넓은 바다를 담아내고자 한 신라인들의 염원이 담긴 위대한 유산이다. 이제 월지랑은 좀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포석정이라고 들어보셨죠? 아, 포석정. 예, 유명하죠. 예전에 수학여행도 가고 한 곳 봤었는데 포석정이 이제 귀족들이 뭐 즐기고 연애하고 그러던 곳인데 이제 포석정하면 뭐 다른 것보다는 저는 좀 가슴이 아픈 게 신라가 이제 멸망한 게 경순왕이에요. 경순왕 바로 전이 이제 경혜왕인데 경혜왕 시기에 후백제 견훤이 쳐들어오거든요. 근데 견훤의 군대가 포석정까지 쳐들어올 때까지 여기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 있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능욕을 당하고 거기서 이제 살해당하고 이제 경손왕으로 교체가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927년에 그런 거 보면 참 그렇게 귀족들이 즐기고 화려한 그 이면에 백성들이나 아니면 국방이라든가 필수적인 요소에 그만큼 관심이 덜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좀 가슴이 아픈 뭐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거는 좀 이제 그 전통 조형을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그 왜곡된 그러한 문화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긴 자의 정의라고 입장에서. 생각하는 견해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어떤 유흥상경의 그런 장소라기보다는 개옥을 하고 3월 삼진날, 독립달, 물론 그 시기하고는 좀 떨어져 있지만은 나라의 어떤 중요한 중대사를 결정하고 그 마무리로서 어떠한 그 유산곡수연을 베푸는 그런 장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포석정 유산곡수는 그 유채역학의 어떤 결정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지금 현존하는 정원 유적, 특히 유산곡수 유적 중에서는 포석정이 가장 오래된 그러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포석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적제 1호이기도 하지만요. 전체적인 이미지가 너무 왜곡돼 있었네요. 근데 포석정이 참 특이한 게 술잔이 불규칙적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입수구는 아마 7도에서 한 12도 정도 경사가 기울어져 있고요. 중간쯤 갔을 때는 1도에서 2도 정도 이렇게 완만하게 가기 때문에 물이 급하게 내려갔다가 천천히 흘러갔다가 이렇게 가면서 그래서 옛날에 그 일본 학자도 지금 구타 공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유체 공식을 적용해가지고 이게 전체 그 연장 길이가 한 22m 제 기억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얼마나 걸릴 건가를 이렇게 한번 실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여러 명이 앉아가지고 시 한 번씩 짓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결론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시간을 재면서 그런 것들을 또 재밌는 탐구죠. 그죠? 재밌는 탐구네요 정말. 시를 빨리 지었을 수도 있고. 짧은 시도 많잖아요. 미리 좀 시제를 줘가지고 정화 안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읽는 데 걸릴 시간이 있겠죠. 이렇게 삼국시대에 이렇게 저희가 정원들을 살펴봤는데 삼국시대를 지내서 이제 고려시대에는 또 어떤 정원들이 있었을까요? 고려 시대는 사찰 정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찰 정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대단하게 지금도 평가하고 있는 정원들도, 그러니까 정원이라고 해야 할지 사찰이라고 해야 될지 좀 모호하긴 한데 되게 아름다운 곳도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사찰 정원 자체가 크거나 화려하거나 한 거는 조금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찰들이 우리 정원이 그렇잖아요. 자연하고 일단 조화를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공적인 요소를 너무 많이 가미하거나 그런 요소가 좀 적고요. 그다음에 교수님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선심정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저희는 이제 선정원이라고 해요. 선정원. 참선을 네. 하고 이제 네네. 수양을 하면서 이제 네. 좌선을 하고 그렇군요. 그러한 공원, 그러니까 그러한 성격의 그러다 보니까 정원입니다. 화려하고 막 웅장하기보다는 정말 그렇게 마음이 이제 그 선이라는 게 참선이니까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찰 정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근데 저는 잘못 생각한 게 고려 국교가 바로 불교 아닙니까? 예. 그럼 나라에서 사찰을 만들었을 거고, 그럼 나라가 돈이 많은데 네. 돈 좀 퍼부어가지고 뭐 그 주변 경관을 되게 예쁘게 만들고 네. 화려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찰은 그러면 없는 겁니까? 없지는 않는데 분명히 이게 훈요 10조라든지 태조가 남긴 그다음에 나중에 뭐 최승로의 그 시무 28조, 나중에 최충원의 봉사 뭐 10조 이런 그 개혁안들을 보면 사찰에 대해서 이런 규정은 있어요. 그러니까 도선이라고 하는 풍수지리를 이제 수용한 그 스님이 계신데 신라 말에 도선이 정한 곳 외에는 함부로 사찰을 짓지 말아라. 왜냐하면 다 풍수지리적으로 이제 필요한 곳에 지어놨으니까 함부로 남설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기록들이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유학 기본도 이제 신앙은 불교지만 고려도 정치는 유교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입장에서 너무 과도하게 넘어가는 것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승려들의 어떤 폐단, 사찰의 폐단 이런 것들 대신에 지원책도 굉장히 많죠. 뭐 승과도 일단 존재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국사나 왕사 같은 그런 직함을 받는 스님들도 계셨고. 그렇지만 마음대로 사찰들이 이렇게 막 난립하거나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혹시 그 고려시대 사찰의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발견들도 있나요? 고려시대 정원은 이제 그 국도가 이제 평양이다 보니까 그 남한 쪽에는 그런 정원 유적이 남아 있는 것이 거침없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고려 시대 수도는 개성입니다. 개성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런 거는 또 그냥 송도입니다. 성량이요 지금 의심스러운데요. 제2의 수도였죠. 네. 서경이라고. 아, 그래요? 네. 네, 지금 남아 있는 고려시대 정원 유적으로는 이제 그 춘천에 있는 청평사에 이제 문수원 정원이 이제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 정원은 지금 이제 그 정원 유역 전체가 지금 이제 명승으로 지정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오공산을 받기 위한 그 영지라든지 첩석 기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시온을 이루는 그런 정원이고요. 또 이제 최근에는 그 남원 실상사에서 네. 또 이제 그 지당이 하나 새로 발견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보도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실상사는 아주 오래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전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듣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건가 봐요. 2014년도에 이제 발굴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삼 이제 년. 굉장히 그 여태까지는 볼 수 없던 그런 독특한 그러한 정원 유고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수조 형태로 돼 있는데 폭은 한 8m 정도 되고요. 그 깊이는 한 48cm 정도로 3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원의 그 용도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아직 이제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연지로서 쓰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제 방수 시설이 되는 것을 확인이 되게 따라서 이제 그 가설은 이제 무산이 됐고요. 또 이제 하나는 이제 그 영지로서의 그런 그 용도를 좀 추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그것도 이제 물길이 많기 때문에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유상국 수연을 했던 그런 장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이제 연구를 거듭해야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상사 연못 얘기를 교수님 얘기처럼 깊이가 48cm니까 네. 그렇게 깊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바닥에 돌을 깔았는데 돌의 색깔을 청색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러분 우리가 깊은 물을 보면은 네. 그 물 색깔이 무슨 색으로 보이세요? 푸른. 그러면 퀴즈 나갑니다. 깊은 물은 왜 푸른색으로 보일까요? 햇빛이 닿지 않아서. 파란
파란 빛방 우리 가시강선 중에 파란색만 그 안에 이제 색이 녹아들어가기 정말 때문에 그럴싸한데 같이 무슨 얘기하니까. 다른 것들은 색깔이 다 반사되고 절반 정도 맞은 것 같아요. 또. 빛의 산란 역할. 예, 그 정확히 그 얘기인데요. 빛의 산란이요. 빛이 우리가 보는 아. 그 햇빛은 색깔이 없잖아요. 예. 사실은 그 안에 뭐 빨간색, 파란색 다 섞여 있는데요. 네. 그 중에 빨간색 빛은 그 공기나 물을 통과할 때 산란이 안 되고 직진을 더 잘하고요. 네. 파란색 빛은 오다가 이제 공기 분자나 물 분자하고 부딪혀서 이게 다시 튕겨나갑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사실 물 색깔을 보는 거는 거기서 튕겨오는 빛을 보는 거잖아요. 네. 투과한 빛이 아니라. 네네. 그래서 물에서는 푸른색의 빛이 더 산란이 많이 돼서 우리 눈에 그 파란색으로 보이는 건데요. 그러면 얕은 물을 깊게 보이게 하려면 당연히 바닥의 색깔을 아예 파란색으로 하는 거죠. 특히 우리 풀장이나 수영장 보면 파란색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상사 칠을 하잖아요. 연못에도 일종의 착시 효과처럼 예. 푸른색으로 보이니까 사람들이 깊은 물처럼 느끼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정원 연출 효과 중에서 이렇게 넓게 보이게 하고 깊게 보이게 하는 거 작으면서도 그 굉장히 중요한 연출 효과입니다. 경관 연출 중에서 프로그레시블 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점진적인 효과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걸 다 보여주지 않은 거죠. 아까 월지처럼 월지가 아니라 월지처럼. 네. 근데 뭐 이렇게 아까 사찰 정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뭐 절에 이런 데 가보면 예. 절의 어디 부분이 정원인지 뭐 이런 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 우리나라 정원의 특색이 그것입니다. 경계가 모호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하고 일체가 되고 자연과 물화일체가 되는 그런 형태의 정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정원을 향유하고자 하는 향유 주체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이게 정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나라 정원의 그렇게 매력이에요. 경계를 그어놓은 건 아니군요. 경계가 없는 정원이. 갑자기 동엽 씨한테 퀴즈를 내고 싶어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네. 불교에서 제가 답하면 안 돼요. 자신 있으면 들어오세요. 똘똘이 스모크, 똘똘이 스모크. 네. 불교에서 보통 삼보라고 하거든요. 불보, 승보, 법보. 네. 그게 이제 승보 사찰, 법보 사찰, 그다음에 불보 사찰이 있어요. 네. 근데 고려 시대 사찰 정원 중에 좀 유명한 사찰이 네. 그 승보 사찰이 있거든요. 그 승보 사찰. 사찰 이름이 뭘까요? 해인사? 아, 그건 법보 사찰입니다. 뭐가? 송강사. 송강사 맞췄습니다. 오. 어떻게 나 이렇게 또- 한 번에 맞추세요? 선생님 입으로 계속 제가 이쪽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송강사에서 이제 워낙 고승들이 많이 배출되셔서 네. 승보 사찰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해인사 같은 경우는 팔만대장경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법보 사찰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양산의 통도사라고, 통도사 알죠? 네, 통도사가 이제 불보 사찰이라고, 거기에 이제 부처님의 뭐 진신사리가 있다고 해서 맞습니까, 교수님 이게? 네. 이렇게 해서 삼보 사찰이라고 합니다. 근데 송강사가 그냥 삼보 사찰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고려시대 사찰 정원으로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찰 정원입니다. 그러면 조선 시대의 사찰 정원은 어떤 곳이 있을까요? 조선시대는 일단 사찰 자체가 네. 좀 아시다시피 성리학으로 이제 건국된 나라잖아요. 네. 불교가 좀 탄압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축이 되죠. 네. 예를 들자면 도첩제라는 제도를 실시하는데 도첩을 받아야지만 승려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도첩제는 어떻게 보면 장려하는 게 아니라 승려의 출가를 제한하는 조치인데 그 도첩제마저도 이제 성종 이후로는 폐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사실은 공식적으로 승려가 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첩에 의하면 승려가 되려면 양인의 경우에는 뭐 포를 몇 피를 바쳐야 되고 뭐 양반의 경우에는 얼마를 바쳐야 되고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찰 정원 자체가 조선 시대는 좀 많이 위축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찰 정원의 모습은 좀 보이지 않고 대신에 조선 시대는 어떤 정원들이 보였을까요? 예. 서원이나 향교 지금으로 치면은 캠퍼스 조경이라고 학교 안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딱 서원 조경은 이제 캠퍼스 조경이고요. 그다음에 향교 조경은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네. 학교 조경이라고 그래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 네. 학교도 이제 정원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부만 하다가는 이제 힘드니까 쉬어야 되잖아요. 노는 네. 것.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 노는 것도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러한 노는 것을 위주로 하는 공간이 또 필요했는데 그것을 왜 유식 공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서원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누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누대에 올라가지고 이제 먼 경관도 바라보고 또 이제 서원 안쪽에는 이를테면은 그 병산서원 같은 데는 이제 그 광영지라고 하는 그런 연못이 있고 남계서원 같은 데는 이제 연못을 심는 쌍지가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도산 서당에 가면은 거기에 또 이제 정우사라고 하는 또 사학경 연못이 있는데 이런 연못을 바라보면서 이제 휴식도 취하고 성략자들이 좋아하는 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나무를 좋아하냐? 사분자나무 스콜라트리라고 하는 회화나무를 회화나무. 좋아했고요. 그 삼정승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회화나무를 심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리학자들은 이렇게 속과 겉이 다른 표리부동한 것을 그런 행위, 그런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그런 과일 중에서 표리가 부동하지 않은 과일이 있죠. 뭘까요? 감나무? 맞습니다. 혹시. 감나무는 껍질 꺼도 안에 똑같구나, 똑같은 색깔이. 색깔이죠. 그러네. 흡수할 때 그렇죠. 가끔 놀라요. 그다음에 또 나무 중에서는 이파리가 또 표리부동하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파리를 보면 앞면하고 뒷면이 다르거든요.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측백나무가 있죠. 아, 측백나무를 이제 또 그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볼 겁니다. 서원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은 여름에 피는 이제 배롱나무, 우리가 네네. 백일홍나무라고 백일홍. 하죠. 네. 그것은 이제 껍질이 없습니다. 아. 껍질이 없기 때문에 속과 겉이 똑같다는 그런 본질만을 얘기한다고 하는 성리학적 교리의 충실한 나무라고 생각해가지고 성리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물론 소나무 매화, 매낭국도 굉장히 좋아했고 네. 서원, 그러니까 캠퍼스의 정원. 네. 단대호수 걷자고 불러, 배드민턴 치자고 불러. 지금 노래 가사에도 나올 정도로. 성대공원은 없습니까? 어떻게? 성대호수 없어요? 네, 호수 저희 자연과학 캠퍼스 바로 옆에 호수가 있습니다. 예. 걸어서 뭐 한 2, 3분이면 갈 수 있는. 야, 그러니까 이제 사찰 정원에서 이제 서원, 향교 이런 식의 이제 정원으로 바뀌게 되는군요. 네. 바뀐다기보다는 그런 형태의 정원이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했다. 아, 더 대두가 됐다. 그럼 그 정원들 중에 제일은 뭐였을까요? 가장 그 대단하고 또 네. 공력을 많이 들어가지고 만드는 정원은 궁궐 정원이 아닌가. 역시 왕실의 왕실이구나. 정원이다. 궁궐 정원, 그다음에 이제 왕릉 같은 정원도 하나의 이제 그것도 하나의 정원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궁원과 또 묘원 또는 이제 네. 왕릉원 뭐 이런 것들을 조선시대 때 대표적인 정원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역시 왕이군요. 왕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궁궐은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그런 그 기술자들이 네. 건축이나 토목 조경가들이 모여가지고 이룬 그러한 성과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그럼 궁금한 게 왕실 정원의 특징이 있을까요? 후원 정원이 발달했던 것을 하나의 특성으로 둘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정치하는 공간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가족들, 왕족들이 이제 휴식하는 또는 이제 그 또 다른 어떠한 피로를 회복하는 그런 공간이 또 필요했기 때문에 네. 후원이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원은 대부분 이제 산 능선 뒤로 이제 배치가 됐기 때문에 후원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곡에 물을 이용하고 거기 적재적소에다가 이제 정자를 이렇게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경관을 조망하고 또 거기서 이제 또한 연애도 하고 또 이제 시도 짓고 또 이제 신하도 별도로 만나고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공간을 활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 그러니까 뭐 왕실 정원 하면 뭐 정말 여러 가지 정원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딱 두 가지만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경복궁의 향원정, 네, 그리고 그렇죠. 창덕궁의 후원. 후원. 네, 한번 두 가지를 좁혀서 네.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네. 네, 경복궁 향원정 같은 경우는 원래 세조 시대에 취로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이제 이미 연못은 형성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 태종 시기의 기록을 보면. 그런데 이제 이게 경복궁이 뭐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소실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네. 나중에 흥선대원군 시기에 왜 이게 중건이 되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고종께서 건천궁이라는 궁을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향원정이라는 정자를 이제 만들게 되죠. 연못 위에다가. 이 향원정이라는 이름이 이제 되게 예뻐요. 네. 향기가 멀리 퍼져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향원정으로 물을 이제 건너서 가면 다리가 있는데 그게 또 취향교거든요. 네. 이름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향기에 취한다. 저는 왜 이런 것만 나오면 너무 예쁜 거예요. 취향교. 약간 그런 쪽에서 약간 감성이 그런 게 있으신가 봐요. 네네네 그런 것. 취향교, 취향으로 한잔 드시고 예. 싶은가 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선 시대에 보면 참 이름이 되게 운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향원정이나 뭐 취향교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또 정자가 보면 되게 예쁘게 생겼었어요. 그 정자가 기억이 혹시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누각이 이제 2층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용모지붕이라 그래서 지붕이 되게 예뻐요. 네. 그다음에 정자가 있으면 그 테두리로 텐마루를 설치를 해가지고 네, 맞아요. 정자에 나와서 이렇게 삥 둘러서 네.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정자 안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나와서 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구조가 제가 지금 뭐 가서 봐도 그렇고 사진 자료로 봐도 그렇고 너무 예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향원정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인데 네. 궁궐 안에는 이제 각종 나무들을 많이 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놀란 거는 그 나무들을 심을 때 의미가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 양잠을 장려해야 되니까 뽕나무를 되게 많이 심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살구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살구나무하고 이제 뭐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원래 공자님께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자기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제 행단이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 행자가 이제 은행나무를 뜻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살구나무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아니더라도 살구나무는 이제 약재로도 많이 살구 씨앗이 쓰이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밤나무를 심는다 그럼 밤나무로 뭐 위패를 만든다거나 또는 뭐 예를 들어 주목 같은 나무들은 이제 염료로 쓴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다 있고요. 그다음에 칙령을 하는 조그만 논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궁궐 안에다가 그런 거 보면 그냥 왕들이 무슨 나무를 심어라 막 집착하는 왕도 있어요. 성종 같은 경우는 버드나무 심어라. 왜 버드나무 안 심냐? 뭐 이러기도 하고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런 게. 각각의 이게 또 취향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후원이라고 하죠. 네. 거기 보면 침엽수보다는 한렵수를 많이 심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이 사계절에 바뀌는 네네.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네.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향원정은 네. 그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역사에서도 좀 의미가 있는 장소인데요. 아, 그래요? 그곳이 바로 고종이 네. 처음 이제 전기 시설을 설치해서 전등을 네네. 설치한 맞아요. 곳이에요. 그런 그때 거죠. 그 서유견문이라는 책을 네. 쓴 육일중이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이 미국에 가서 이제 그 환한 전등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종한테 건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전기 시설이 맞아요, 설치된 맞아요. 곳이 향원정입니다. 야, 그렇군요. 경복궁 북쪽에 위치한 후원. 네모난 연못 가운데에 정자 향원정이 서 있다. 나무로 만들어진 취향교를 건너면 만날 수 있는 향원정은 이름 그대로 멀리 향기가 퍼지는 정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구한말 개항과 함께 서구 열강의 각축장이 됐던 조선. 조선의 군항이자 서울의 관문이었던 인천을 중심으로 외인들이 정착하면서 서구의 신문물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조선인들은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위태로워지기 시작한 조선 왕실. 고종은 흥선대원군의 간섭에서 벗어나 친정체제를 구축, 정치적 자립을 선포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건청궁을 설립하고 향원정을 조성해 휴식을 취했는데 경복궁의 경회로에서 큰 연회를 열고 외국 사신을 접대했던 것과 달리 고종의 근심을 달래는 장소가 됐던 향원정. 향원정은 단순한 정원이 아닌 한나라 임금의 안식처였다. 창덕궁의 후원은 그럼 또 어떤 곳입니까? 후원이 아니죠. 비원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아니 거예요. 비원이라고 우리 많이 불렀어요. 비원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이거 있어 보이잖아. 근데 비원이라고 비원.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비원이라면 안 돼요 또. 네, 비원이 비원이라는 용어보다는 후원이 맞고요.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원이나 내원 이런 표현이 나오긴 하는데 네. 비원은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그래요. 네,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괜히 이거 작가님 써준다고 해가지고 욕 괜히 먹었네. 근데 뭔가 한때는 금원이라고도 이렇게 이제 네. 금은 금지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창덕궁이 우리나라 정원으로 우수성을 제가 발휘할 수 있는 게 보통 경복궁은요 이렇게 시작 남문에서 들어와서 그 궁전까지 들어가는데 그렇죠. 일렬로 이렇게 일자로 네. 이렇게 연결돼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창덕궁은 이렇게 자연에 잘 맞춰가지고 이게 자연 친화적으로. 자연 네네. 친화적으로 너무 뭐 이렇게 좋아요. 네.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궁궐을 만들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경복궁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조선의 이제 정궁이기 때문에 주례궁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예제에 충실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창덕궁은 태종 이후에 이제 후궁으로서 이제 지어진 그런 건물이지만은 네. 조선의 왕들이 가장 사랑했던 것이 바로 창덕궁입니다. 왜냐하면 규칙적이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북악산에서 이어진 그 매봉 줄기에다가 네. 이제 요소요소의 건물을 얹혀가지고 친자연적인 그러한 공간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경직되지 않고 또 이제 그 어떤 규범에서 좀 벗어난 그러한 어떤 융통성으로 인해 가지고 네. 조선 왕들이 좋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궁 앞에 있는 게 그게 조정인가요? 그 마당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 앞에 있는 그 마당이 그 옆에 산이 있어가지고 보통은 네모나게 딱 만들어야 되는데 사다리꼴로 이렇게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왕이 봤을 때 태조가 처음 봤을 때 야 이렇게 왕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나중에는 그 산을 깎아서 그럼 만들어야 되는데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 뭐 만들었던 분이 잡혀갔다가 다시 풀렸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조선시대 창덕궁 후원은 신하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 금원이라고도 불렸다. 창덕궁 후원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부용정. 부용은 연꽃처럼 아름답다는 뜻인데 부용정은 한옥으로 지을 수 있는 화려함의 최대치를 보여주는 정자로 평면은 열십자형을 기본으로 하면서 사면 모두 팔짝지붕으로 날개를 펴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부용정 맞은편에는 규장각이 자리해 있는데 여기에는 정조의 사연이 담겨 있다. 사도 세자의 아들로 정치적 기반이 취약했던 정조. 힘겹게 왕위에 오른 뒤 강력한 왕권을 필요로 했다. 그 일환으로 정조는 자신의 새로운 개혁 정치를 도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규장각을 설치하고 젊은 학자들이 모여 학문을 연구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또한 정조는 신하들에게 직접 창덕궁 후원을 안내하기도 했는데 표암 강세왕은 후원을 다녀온 뒤 마치 신선의 세계와 같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이처럼 조선 왕실의 휴식 공간이었던 창덕궁 후원은 때론 왕권 강화와 개혁 정치의 산실이 되기도 했다. 그냥 보기에는 아름답습니다만 정말 손이 많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가드너라고 그래갖고 예전에 저 외국 영화들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멜빵 바지 입고 항상 이렇게 정원사가 그렇지 이렇게 예 이렇게 저 항상 가위 갖고 계셔. 손이라고 예. 그 친구도 이렇게 정원을 막 이렇게 맞아요. 자기 보면 손으로 이렇게 혹시 관리하는 거 과거에 봤는데. 우리나라도 선조들께서는 이렇게 담당자가 따로 있었나요? 정원 담당자가? 그렇죠. 우리 조선 시대만 해도 그 담당하는 그 관청이 있었습니다. 아 관청이 예, 있었죠. 관청이 있었고 되게 또 오래된 기록인데 그 이제 고구려의 유리왕. 고구려 유리왕이면 이제 2대 왕이거든요. 네. 근데 고구려 유리왕이 이제 사냥을 좋아했나 봐요. 그러면 사냥을 좋아해서 이제 신하 중에 한 명이 사냥을 좀 그만하시라고 이제 간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이 유리왕이 거기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저놈을 당장 과원으로 보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과원이라는 게 이제 정원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관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조선 시대 이제 장원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고려 시대는 뭐 다른 이름들로 불렸었고 조선 이제 세조 때 이제 장원서라고 불리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분과가 다 있어요. 뭐 과원색도 있고 뭐 건과색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분과가 있는데 특히 이제 진상하는 과일도 관리해야 되고 또 화초도 관리해야 되고 또 궁궐 안에 이제 과실을 맺는 나무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관상용인 것도 있지만 심지어는 또 사슴을 키우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관리해야 되는 일들을 장원서에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워낙 그쪽에 관련된 그 종사자들도 많았을 것 같고 되게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던 기구입니다. 근데 유리왕 그 말씀 들어보니까 예. 그 관리 중에는 그렇게 상급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랬었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거기로 가라 그러는 거고 그죠? 상급 관리.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궁원에 관련된 것이고 또 능원에서도 그런 조직이 있었습니다. 능을 관리하는. 능을 관리하는 사람은 이제 벼슬인데 이를테면 이제 종칠품 가장 하급 관리 능참봉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능참봉 밑에는 또 이제 능수호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모든 능의 관리와 그 예제에 관련된 것을 맡아가지고. 네. 근데 진짜 힘들긴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아 예. 사고함 쳤거든요. 네. 그랬더니 우리 대장님이 오시더니 이 옆에 있는 정원에 있는 잡초를 다 뽑아라. 근데 낫으로 밤새도록 뽑아도 다음날 비 오면 또 자라있어. 그럼요. 그 하는데 그 생명력이란. 생명력이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 예. 그래서 그 정원을 관리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그러니까요. 힘들었을 거라고 옛날에 생각합니다. 농사질 때 그 김맥이라 그래서 네. 논에다 잡초 뽑는 노동력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 너무 잘 자라기 때문에. 네. 근데 정원이 지금 얘기를 들어봤을 때 굉장히 정교하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냥 그게 거닐거나 뭐 그냥 산책하는 의도로 그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특히 궁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무슨 사냥도 일부러 했었고요. 궁궐에서. 그다음에 이제 또 과거 시험도 과시도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원에서 봅니까? 예, 기로연 훈당대라고 같은 있습니다. 기로연 훈당대. 같은 그런 행사도 했고요. 네.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거기에 이제 농사를 짓는 거 친경을 하거나 또는 이제 친잠을 하는 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왕비가 친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네. 직접 지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누에를 키우고 키우죠. 누에를 키우고 뽕잎을 따는 그런 것들을 이제 친히 이제 네.
그래서 창덕궁에만 하더라도 한 1000여 주의 그러한 뽕나무가 네. 자랐다고 합니다. 야, 왕실 정원과 사찰 정원 말고 또 다른 정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또 있습니까? 네, 별서정원이라고 조선시대에 보면 별서 정원. 예, 별서정원은 뭐 별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대부들이 이제 공부하다가 좀 머리도 식힐 겸, 그다음에 좀 세상과 좀 동떨어지고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조선시대 선비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냥 낙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유유자적하게 그런 곳에 별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 또 문인들하고도 와서 뭐 교류하기도 하고 자기 혼자 사색을 하거나 탐구를 하거나 그러기도 하는 곳인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담양에 있는 소세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세원. 네, 소세원은 워낙 유명한 곳이라서 아마 네. 다들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네. 가보셨을 것 같은데 소세원은 이제 맑고 깨끗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 조성되는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그 조선시대 그 양산보라고 하는 분이 이걸 조성을 하는데 이분이 그 정함 조광조 선생의 제자예요. 네. 그 조광조면은 기묘사화. 기묘사화에서 이제 개혁 정치를 막 하다가 중종 때 이제 훈구파들에 의해서 기묘사화로 제거가 되는 분인데 이분이 귀향을 갈 때 양산보라고 하는 이 제자분이 수행을 해서 갑니다. 따라갑니다. 가는데 이제 능주까지 가서 그 차명을 당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상실감, 그다음에 어떤 마음이 또 되게 아프고 분노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정원을 아마 조성하는 데 썼지 않았나 싶은데 이 소세원이라는 정원이 우리나라 정원 중에서 거의 뭐 최고로 쳐주는 그런 별서 정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동엽 씨가 또 어딜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바쁜 와중에. 네, 봄 개편 아니겠습니까? 예. 이때 제가 뭐 안 나가면 네, 제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야, 근데 한 번 나가셨다 거기 현장에서 잘하시면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만 배우고 그런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영상 보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어디 나와 있는지 아세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서울에 이제 몇 개 남지 않은 별서 정원 중에 하나인 석화정에 나와 있습니다. 석화정 하면 흥성대원군이 정말 사랑했던 별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부터 조선시대 별서 정원의 정치를 느끼러 저랑 함께 가보시죠. 따라오세요. 종로구 부암동 인왕산 자락에 위치한 별서 정원 석파정. 조선 말기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건축 기법이 돋보이는 석파정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 대표적인 별장 건축물로 평가되고 있다. 네, 흥성대원군이 사랑했던 별장 석파정. 저 혼자 돌아다니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할 한 분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이 석파정을 관리하고 있는 감독관 이세영이라고 합니다. 아, 선생님 오시니까 제가 든든합니다. 이제 제 마음대로 막 구경해도 되는 거죠? 아, 예, 예, 좋습니다. 빨리 갑시다, 선생님.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예. 유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된 석파정은 서울에 몇 안 남은 별서 정원으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고유의 풍취를 느낄 수 있는데 이처럼 벽돌을 쌓아 올린 독특한 건축 기법도 그중 하나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이 흥성대원군이 그러면 이 별장을 지은 겁니까? 아, 아닙니다. 조선조 문신 김은근 대감 소유였는데 흥선대원군이 이제 너무 별장이 솔직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석파정은 본래 7채의 건물이었지만 오늘날엔 안채와 사랑채, 별채 등 4채만 남아있다. 그리고 집 옆으로 흐르는 개울가를 따라 걷다 보면 계곡 위에 세워진 누각, 유수 성중 관풍누가 눈길을 끄는데 중국 건축 기법이 더해진 이 누각은 지붕에 동판을 덮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청나라풍의 문살 모양이 이국적인 느낌을 자아내기도 한다. 한편 산책로를 따라 더 올라가다 보면 석파정의 명물 너럭바위도 만날 수 있다. 노력바위, 희망바위, 소원바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이렇게 소원을 빌고 나서 등남을 했다는 설도 있고 뭐 모든 거 바라는 게 있으면 여기서 저 소원을 빌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설이 있으니까 소원바입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소원바위라고. 너럭바위는
바위산이라고도 불리는 인왕산의 특징을 나타내는 자연 속조물이라 할 수 있는데 바위의 비범한 생김새는 영험한 기운까지 느끼게 한다. 이처럼 1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잘 보존되어 온 석파정. 자연과 함께 고즈넉하게 자리한 이 별서 정원은 예나 지금이나 찾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다. 네, 별서정원 석파정을 둘러봤는데요. 궁궐이나 사찰 같은 문화재도 참 소중한 문화재지만요. 이런 정원도 흥성대원군이 뺏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우리의 문화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좋은 문화재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까지 개그맨 이동엽이었습니다. 와, 제대로 보고 오셨네요. 그러게요. 오. 이게 또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예. 함부로 들어가서 이렇게 제가 막 뛰어다니고 그럴 수가 없었던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원에서 누원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게 좀 재밌었는데요. 누라는 것이 우리나라 전통 건축에서 그 바닥이 높은, 즉 마루가 높이 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누에 올라섰다고 하는 거 이제 그 평지보다는 높은 곳에 갔다는 뜻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곳에 누를 설치하면 누에서 올라와서 보면 이제 경치를 더 아름답게 볼 수 있고요. 또 누가 높다는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또 몇 가지 활용 용도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성벽에 누를 설치하면 이제 멀리서 오는 적을 볼 수 있으니까 막루도 있고요. 그리고 높으면 일단 거기서 포를 쏘면 포가 멀리 나가거든요. 예. 그럼 그것 때문에 이제 포를 쏘는 포루도 있고요. 누가 높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건축에서 많이 활용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정자 하나 딱 얹어놓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눈앞에 딱 보이면 그게 바로 뭐 숲이고 네. 그게 자연이고 그렇죠. 하늘로 네.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딱 생각나는 게 그 우리 남원에 가면 광안로 있잖아요. 예. 우리 뭐 춘향이 오, 이야기에서 네. 한번 갔었죠, 남원. 예. 예. 근데 거기 가면 이제 항상 그런 데 가면 이제 물 위에 이제 누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좀 신비한 세계가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날씨에 따라서 왜 물 안개 같은 게 좀 이렇게 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천상의 세계인지 신선의 세계인지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가 춘향이와 또 이몽룡의 그 이야기가 또 겹쳐지면 또 거기에 대한 또 그런 애틋한 감도 생기고 네. 그다음에 우리 예전에 보면 그죠. 견우직녀 또 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거기에 투영시켜서 또 그 건축이 아마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오늘 상당히 좀 로맨티스트 같은 로맨티스트 같은 컨셉을 자꾸 그런 데만 작용이 됩니다. 예, 아주 감수성이 예민하시네요. 광안로는 이제 별궁을 그렇게 상징하는 그런 정원이기 때문에 예. 달밤에 보는 것도 운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참 정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뭐 왕실 정원부터 별서 정원, 마지막에 누원까지. 네. 그러니까 이게 자연과 함께 하고자 하는 우리 선조들 거기에다 그냥 보는 것이나 우리만의 멋을 또 투영시켰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정원 정말 우리가 긴 시간 얘기 나눴습니다만 교수님께서는 정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로서는 그 소중한 문화 자원이고 우리가 항상 보존하고 가꿔야 될 문화 콘텐츠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갖고 와야 되는 문화 콘텐츠다. 아 그렇군요. 그걸 열심히 해왔으면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거든요. 또 발굴 작업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소식 꼭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한국사 과학탐 우리 민족의 역사와 과학의 가치를 다시 한번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유익한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디자이너들이 거기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봉했다가 다시 또 이제 약간 이런 가봉이. 거. 아, 야. 한번 싹 돌아볼까요? 오.